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인생의 원리를 탐구하는 잔소리장의 해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사람다운 삶일까요? 저는 행복한 삶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높여서 그 속에 속한 저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대중의 흐름을 만들지만 그 흐름이 실질적인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누구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업을 갖는 것, 즉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사회가 그 구성원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몰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장이 조금 빈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후에 바로 배경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몰입을 하려면 그 일이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일을 자주 찾게 되고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저를 몰입하게 만드는 새로운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움입니다. 물론 아까움만으로도 반복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몰입을 할 때는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반복하다가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재미를 아주 사소한 실수나 변수 때문에 느끼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아까움을 느끼고 이런 감정의 시스템이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입니다. 상당히 많은 게임에는 1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을 받는데 1일 퀘스트는 하루가 지나면 퀘스트가 사라지거나 다른 퀘스트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퀘스트를 하지 않으면 이 보상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어떤 게임을 하시든 이런 퀘스트의 보상이 아까워서 게임을 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좋은 상태를 달성하게 됩니다. 킬을 많이 한다든지, 한타를 이긴다든지, 다음 레벨에 오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깝다는 느낌으로 시작했어도 재미가 있어서 더 많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게임을 예로 든 이유는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예시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에 몰입하는 것에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드라마가 몰입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오늘 저녁에 드라마를 놓칠 수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혹은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면 그 사이에 스포를 당해서 드라마의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기대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TV를 켭니다. 반복하는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본다든지 특가 세일, 한정 판매 같은 쇼핑에 집중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아까움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내가 기대하는 기능의 제품을 발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의 삶에 적용해보기 전에 제가 왜 아까움이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지 원리와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표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선생님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몰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몰입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 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과제의 높고 낮음은 과제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실력은 그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말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과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버겁지 않다는 말은 과제의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쉬운 과제에는 몰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버겁지 않다는 말은 자신의 실력이 그 일을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몰입에 들어가는 두 가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반복하여 해결하다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일을 만나게 되면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일을 반복하여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대상에 몰입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내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고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부터는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과제는 대상의 속성이고 실력은 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쉬운지 어려운지와 나의 실력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때는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신도 잘 나왔고 교내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서 학교 대표로 큰 대회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도 아주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모든 문제가 쉽게 느껴진 것도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쉬운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만족할 만한 등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의 실력이라는 것은 진짜로 과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느낌으로도 몰입하기 충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에 몰입을 했었는지 여부가 될 텐데 저는 제가 몰입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때는 수학이 재밌었으니까요. 실력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과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과제는 대상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쉽다면 과제의 수준이 낮은 것이고 해결하기 어렵다면 과제의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변수는 과제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과제의 중요성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과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쉬운 과제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버리거나 계획을 세워서 나의 일정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제들은 그 난이도와 비슷한 중요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몰입을 다시 해석해보면 어느 정도 중요하고 스스로도 능숙하다고 느끼는 일을 계속하는 것 혹은 계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재미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자주 찾게 되고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몰입이 재미있는 것을 계속하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움을 느끼는 것도 저를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는 틀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100% 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하일 선생님이 틀리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몰입의 상태에서 우리가 재미와 아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몰입하는 동안 언제 재미와 아까움을 느낄까요? 저는 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재미를 느끼고 해결에 실패했을 때 아까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풀지 못하는 과제에 몰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몰입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면 또는 내가 기대하는 상태가 되면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 목표는 내가 해결해야 할 충분한 중요성을 가졌다면 실패했어도 우리는 그 과제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결론이 맞다고 판단한 추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시청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로 대체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멈추고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까 몰입의 예로서 살펴본 경우 중에서 제가 가장 몰입하기 쉬운 것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좋아하는 장르만 챙겨보는 편이고 드라마는 거의 안 봅니다.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을 혐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생기면 게임 탓이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게임 탓이죠. 근데 우리가 게임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게임이 무슨 마약 같은 성분에 뿜어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임이 우리가 몰입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있고 게임 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게임을 직업으로서 시도할 만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아이들에게 게임에 대한 숙제를 내고 하지 않으면 체벌을 하고 공식과 표를 암기하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하고 1등, 2등, 3등으로 순위를 매기고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간다라면서 압박을 주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네 남은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하면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게임을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을 보면 머리가 아픈 것처럼요. 물론 이렇게 해도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단지 일반적인 학생들이 달라지겠죠. 만약 아이를 키우시는데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시라면 아이가 게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게임에서 느끼는 매력이 다른 학문에도 있다는 것을 아이가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게임을 하는 아이를 혼내기만 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아이를 방치하신다면 수학 혹은 국어 혹은 영어 혹은 국사 혹은 물리를 싫어하는 당신처럼 아이 또한 학문은 재미없는 것이라고 학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혹은 내 직업에 쉽게 몰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대상에 쉽게 몰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나 환경을 조금 바꾸면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게임에 쉽게 몰입하고 드라마는 몰입하는 경우가 적은데 만약 드라마를 보고 분석하는 평론가를 직업으로 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기계발을 많이 하고 다양한 환경을 시도해 본다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에 몰입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것과 분석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 발음을 공부할 때는 몰입을 잘하는 편이고 단어 이미지를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하는 건 몰입하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능숙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한데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집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고 게다가 기대한 반응이 없으면 초조해졌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분야를 정했더라도 몰입하기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로 또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대상에 쉽게 몰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항상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과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진로나 방향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만으로도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지 그 길이 옳은지 틀린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몰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물론 내가 게임에 쉽게 몰입할 수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대의 흐름도 있고 개인의 재능도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발견한 영어나 다른 분야의 원리를 여러분께 알리면 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걸로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 자이든 타이든 분야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별로 재미없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분야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시도해야 할까요? 몰입을 이끄는 두 가지 감정이 뭐였죠? 재미와 아까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으로부터의 재미를 충분히 누리고 실패로부터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합니다. 기억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되기도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과제를 찾게 되어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슷한 과제를 해결했을 때 재밌었다라는 기억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업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여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주 크거나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어도 나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기에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커야 합니다. 재미를 충분히 누리는 방법은 내 스스로 그것을 되뇌이는 것도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저는 성공보다는 실패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실수를 비관적으로 크게 부풀리고 성공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성공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의 큰 실패에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의 기회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실수한 내 자신을 용서하여 이번 기회에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실패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력이 대단히 강한 분들, 그러니까 멘탈이 튼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시도하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계실 겁니다. 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온전히 몰입하기보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덜 불안하고 지갑의 사정이나 주변의 압박은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알게 된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준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도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불안을 겪고 계셨다면 제가 깨닫게 된 작은 정보를 통해서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